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세계의 대립상의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대립상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가 단순한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분절된 매우 복잡한 구조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1장은 당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 관심사이기도 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이러한 대중들의 또는 지식인들의 관심을 알고 이러한 내용을 1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과 인민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중국 사회에 관심 있는 많은 외부의 관찰자들은 중국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든지 체제의 탄성, 그리고 체제의 취약성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과 인민의 관계, 또한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사회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어떤 접근법입니다. 또 저자는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런 엘리트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은 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시대, 우리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화대혁명도 마오쩌둥 시대의 하나의 큰 어떤 정치적 사건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치는 두 개의 큰 집단 사이에 번갈아 어떤 갈등과 또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집단은 이른바 홍색 인사라고 부르는 집단인데요. 이 집단은 정치적 이념으로 굉장히 이제 무장을 하고 마오쩌둥한테 이제 정치적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하면, 다른 집단은 기술 관료들입니다. 테크노크라트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면 다른 이념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제 발전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 엘리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위치와 지위가 번갈아 오가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국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당과 인민의 관계가 재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책에서 1장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생동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의 그 다음 내용은요, 장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당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장악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세계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 제도는 하나는 정당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구이고, 세 번째는 입법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당, 정부, 입법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개가 각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세 개의 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매우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관계가 바로 1장의 제목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아마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같은 이렇게 거대한 관료 시스템 하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선발되고 승진하고 또 권력의 최정점까지 등장할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2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모든 층위의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중국식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보통 전 세계에는 권위주의 체제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가. 하나는 현직 정권이, 지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 정권이 쿠데타로 전복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정권 교체 방식이 전부 다 정권에는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예외적이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승진시키고 또 교체하는 일상적인 과정을 고안해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맨 기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관리 그리고 최상층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핵심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더 많은 세수 창출을 위해서 이 관료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의 행정단위인 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 시, 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베이징의 중앙정부까지 이르는 더 높은 수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역량이 입증이 됐다라고 증명을 한 사람들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위직으로의 승진은 정치적 인맥과 파벌 동맹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이 주장하는 또 다른 주장입니다. 이 최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역량과 인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이 바로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과 같은 당대 중국의 핵심 정치 엘리트들입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제3장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정책 의제를 발전시키고 추진을 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체제의 공통적인 속성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어떠할 것인가? 중국의 정책 과정을 연구한 다양한 기존의 성과들을 일단 검토를 해서 저자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일단 분야별로 이 정책의 의사결정의 패턴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의 실존적 위협이 되는 정치 사안들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 내에서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치 사안에는요, 최근 들어서 인터넷 검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티벳이라든지 신장과 같은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 문제나 사회 통합과 같은 문제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요즘 들어 다른 어떤 접근법보다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또 더욱이 국가 안보는 최근 들어서 더욱 높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단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제개혁 또는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관료 집단과 중앙 및 지방 관리들 사이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경쟁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국가 관료 조직은 다 아시다시피 부처 간 칸막이가 있고 부처 이기주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안보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이나 국가 차원의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지방 정부 간 그리고 부처 간 그리고 수직 위계적인 관계 부처 간의 경쟁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의 두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환경이나 보건과 같은 이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더욱 개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사회의 측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컨대 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꺼이 호응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사장의 내용은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 사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시민사회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대신 공민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조금 다르지요. 이 장에서는 이제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오쩌둥 이후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죠.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없거나 또는 매우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시민사회의 사회 참여 또는 정치적 변화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놓고 논쟁도 매우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강력한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시민사회를 단지 이러한 정치적 사무만 보는 시민사회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시민사회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이슈에 관여하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이고, 두 번째 유형은 성인 문맹이라든지 또 직업훈련, 빈곤 퇴치와 같은 사회의 발전의 문제에 대응하는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GO죠. 이러한 어떤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시민사회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자그룹은 국가에 비판적이고 또 국가는 종종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후자그룹은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협력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 차원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구분 외에 중국은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역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서 이 각 층위의 정부가 이 시민사회들과 맺는 관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장에 있습니다.